일본이 한국에 대한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더 악화하면 일본 가계 난방비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인 등유 수입분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산이어서 한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수입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내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단장회의에서 한일 대표가 마주 앉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가 그려진 데에 강력히 항의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 방사능 오염 우려를 공론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검증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가족에까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는데 양당의 공방 속에 청문회 일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성접대에 이어 원정 도박 혐의까지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 공표 문제로 소환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일본이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해보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조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3대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자국업체의 신청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품목도 지난번과 같은 EUV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의 하나로 EUV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3개월 분량에서 이번에는 6개월 분량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속도 조절이나 유화책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 탐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첫 수출 허가가 나온 점과 비슷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당장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부터 일본의 발언 수위와 태도를 지켜본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 지원단이 처음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체제와 자율 준수 기업인 ICP 기업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범부처 현장 지원단은 다음 달까지 자동차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가전 등 업종별로 밀착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등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가구의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계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체육회 실무진이 오늘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참가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마주 앉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식자재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진 독도.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에도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 참석하는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준비 전반에 대한 일본 조직위의 설명을 듣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들도 모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항의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 만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독도 관련 건은 저희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체육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문제도 국제 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방사능 오염 식자재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 나온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일단 현장에 가서 타 NOC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일본 실무진과의 1대1 논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차례 유급됐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 학기 200만 원씩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조 씨를 지도했던 노한중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 장학회가 지급했고 2015년 이래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한 차례씩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노 원장은 해당 장학금은 학교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장학금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년을 마친 후 유급을 하고 학업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낙담한 사정을 감안해서 2016년 복학 후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도 양보 없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당내 전담팀을 꾸려서 검증 공세 고삐를 더욱 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여기에 당내 조 후보자 검증 전담팀까지 꾸려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투톱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주문한 데 이어 인사청문회에 나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위해 후보자 가족에까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하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여야 신경전의 청문회 일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요청한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로 열자는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검증을 하기에 촉박하다며 다음 달 초쯤 열자고 맞섰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법을 지나간 상태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입니다. 조국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끌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초로 넘어가도 국회법 해석상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두 야당에서 요구하는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왜 못 받았습니까? 청와대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잇따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위법은 없었다는 여당과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자로 내려졌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등 대놓고 싫어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 이뤄졌습니다.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또 북미 실무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소개했던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남북미 등 관련국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에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평화 경제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비난 성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남북 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인 18일 오후 2시 반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 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언했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됐던 홍콩 시민들의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달 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홍콩 당국이 송환법 폐기 등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환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던 홍콩 빅토리아 공원.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여했던 집회 현장 곳곳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빅토리아 공원 앞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남긴 글귀입니다. 송환법과 같은 악법은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이고요.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진행된 우산혁명을 기리기 위해 종이로 접은 우산도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참가자들의 잦은 해산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집회.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송환법 반대 투쟁에 함께하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其實香港自從6月16號開始都之後嘅示威活動都比較偏勇武嗰邊啦，但係難得有一次係純和理非，其實見到咁多和理非一齊喺逼爆維園，都其實已經好感動啦。 하지만 정부 당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咁都係視乎翻政府嘅回應啦。咁如果佢係冇回應嘅，咁行動可能係會升級啦。咁視乎翻示威者唔同示威者嘅行動咯。咁係。 일부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분열을 우려하는 가운데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그 사이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홍콩 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홍콩 시위자들에 반대하는 중국의 허위 정보 선전전에 연루된 계정들을 적발해 삭제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중국이 홍콩에 정치적 불화를 심기 위해 사용한 계정 936개를 찾아내 삭제했다며 이들 계정의 내용이 홍콩 시위와 정치적 변화 요구에 대한 관점을 조작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국가가 후원한 조직적인 작전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선전전에 연루된 전체 계정 수를 20만 개로 추정했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렇게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막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또 종일 하늘이 맑은 중부지방과 달리 오늘 남부지방에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또 호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더위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남동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점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00mm가 되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비는 정확한 예측이 힘드니까요. 막바지 피서 떠나신 분들은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청양군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산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집 안방이 새카맣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충남 청양군 주택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주택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이 이제 불에 타면서 거기 안에 계시던 주거지에서 살고 계시던 그 사망자가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거든요. 캄캄한 밤 아파트 옥상으로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성수동 아파트 옥상 배관에서 불이 나 놀란 주민 3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떨어뜨린 담뱃불로 옥상 냉온수 배관 덮개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밤 9시 10분쯤엔 경남 창원시 팔룡동의 한 연사기 공장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연사기 기계가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근처에서는 트럭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친 트럭 운전사 50대 남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후 2시 20분쯤엔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담장 제거 공사 현장에서 소형 굴착기가 경사진 흙길에 미끄러지면서 옆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사 30살 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5만 원권 위조 지폐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 남부경찰서가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유통한 범인과 인상착의가 닮은 20대 전후의 용의자 2명을 어젯밤 울산시 달동에서 불심 검문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일과 17일 남성 2명이 상점과 모텔 등지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접대에 이어 원정 도박 혐의까지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게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소환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양 전 대표를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흘 만에 YG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며 당장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표를 공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개 소환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 성접대 혐의로 한 차례 조사받았지만 비공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조사 때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첩보 등을 통해 도박 액수와 동행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토대로 양 전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외국인 재력가에 대한 성접대 혐의도 함께 따질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사법행정부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대법원은 어제 관보를 통해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대법원은 규칙 제정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협상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우리 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 등 추 활동 문제를 논의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표결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74개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988조 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83% 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55조 581억 원으로 37.09% 줄었고 순이익은 37조 4,879억 원으로 42.95%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된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DLS, DLF 문제와 관련해서 판매은행과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합동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이번 달 초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판매 잔액은 8,200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해서 투자자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객 감소와 중국의 신규 노선 신청 불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양대 항공사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단 급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국내선의 일부 화물 서비스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1,015억 원, 아시아나항공 1,241억 원, 국내 1, 2위 항공사의 지난 2분기 영업 손실 규모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기에다 중국의 신규 노선 신청 불허까지 실적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까지 맞물려 항공업계의 실적 쇼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우선 급한 대로 국내선 화물 운송 축소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부터 청주와 대구, 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화물은 전체 화물 실적의 1% 남짓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0%가량씩 줄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등을 감안하여 수입 제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내선 화물 물동량의 감소와 비용 증가로 적자 폭이 확대되어 운영 기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구와 광주, 청주공항에 국내선 화물 운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특히 앞으로 국내선 화물은 김포, 제주 노선에서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출혈 경쟁에다 외부 요인까지 겹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국내 항공업계. 하반기에는 고강도 비상경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구매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 즉 대출 이자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급감한 337만 3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40%를 가져간 아파트 구매대출 이자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지난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은 지난해 하반기에 연 437만 원보다 22.8%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 사건 기억하시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 설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를 다 지키고 숨졌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이후 회사 측은 개인이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용균 씨는 작업 지침을 잘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발전회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하청회사는 컨베이어가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소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20여 개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발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서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특조위는 권고안의 실천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8명이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취미용 드론이 주요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시간은 5배, 충전 시간은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간편한 조작 방법에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을 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취미용 드론. 가격도 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0만 원 이하 취미용 드론 가운데 소비자가 많이 쓰는 13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보니 주요 성능에서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드론 사용자 대상 설문에서 드론의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꼽힌 최대 비행 시간을 보면 패럿의 아나피가 25.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JJRC의 H64는 5분으로 가장 짧아 5.2배 차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짧은 비행 시간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은 최대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충돌이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나 영상 촬영 편리성과 관련된 정지 비행 성능은 5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5개 제품은 3단계 아래인 미흡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내구성과 영상 품질, 소음, 보유 기능 등도 제품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비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비행 성능 및 보유 기능이 GPS 연결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고도 제한, 비행 위치 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 장소 자동 복귀 기능을 보유한 5개 제품은 실외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해서 사용하고 야간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 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별도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사용이나 항공 촬영을 할 경우 각각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이 엠넷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 발탁된 그룹 X1이 곧 데뷔할 예정이라서 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엠넷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12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1차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작진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 여부를 밝힐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투표를 통해 발탁된 최종 멤버 X1은 다음 주에 데뷔합니다. 각 멤버들의 소속사와 담당 매니지먼트, 엠넷 등이 기존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다만 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데뷔를 강행하는 제작진과 이를 지지하는 소속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엠넷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유도했던 엠넷 프로듀스 X101. 하지만 정작 팬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데뷔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지휘자 금난세 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서울예고 교장을 맡아온 금 씨가 최근 학교의 사의를 표명했고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청은 금 씨가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겸직하면서 영리 업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 업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 13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이 영화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누적 관객 400만 1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지난 1920년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를 거둔 독립군의 전투를 다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이번에 백색국가 발효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조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을 해야겠지만은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신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서 잠시 후 출국합니다. 특히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출국 직전에 이 강 장관의 발언 들으셨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물경제 전문가 약 40%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미국 경제 전문가 2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2021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서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트위터를 통해서 일부 양적 완화와 함께 기준금리가 꽤 단시간에 최소한 1%포인트 인하돼야 한다며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고 세계 경제도 현저하고 빨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7일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4%, 1.34달러 오른 56.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RCE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9%, 1.10달러 오른 59.7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타이완에 최신형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달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는 이란 국내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 스테나 임페로호의 처분은 최근 지브롤터 당국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지난 18일 이란 유조선을 방면하면서 급부상했던 막교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가 심화하는 고령화 현상을 반영해서 은퇴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어제 내셔널데이 랠리 연설에서 현행 62세인 은퇴 나이를 오는 2022년부터 63세로 높이기 시작해서 2030년까지 65세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출산율 하락과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제약 때문에 노령 인구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한 청년 영농 후계자 남매는 파프리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자 과감하게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꿨습니다.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가장 알맞은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해 분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부터 일조량이 많아 소금의 주산지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1헥타르의 스마트팜에 다음스러운 아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10여 가지의 품종을 들여와 시험 재배를 거쳐 최적합 품종으로 선정된 홍망고입니다. 물하고 비배 관리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식으로 용기 재배를 했을 경우에 옮김 쪽이나 이런 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용기 재배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같은 농수산대학을 나온 청년 농군 남매는 5년 전에 아버지가 20년 넘게 재배해온 파프리카에서 장목을 바꿨습니다. 영농비는 들고 갈수록 시장 사정도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정착하기도 더 빨리 쉽고 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여서 어렵지도 않고 계속 쉽게 접하는 거여서 괜찮았어요. 실제로 파프리카에서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꾸면서 영농비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최저 기온이 섭씨 16도지만 애플 망고는 6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영광 망고 농장에서는 초밀식 재배로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또 나무의 생육을 조절해 1년에 6개월까지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애플 망고 묘목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 애플 망고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되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산 망고의 가격은 덜 익은 것을 따서 열처리 등을 한 뒤 냉장 상태로 들여오는 수입 망고의 4배 정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열대 과일 수요가 늘면서 애플 망고가 농민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침 공기는 확연하게 선선해졌지만 오늘도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이어집니다. 강한 햇볕에 건조한 대기가 달궈지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경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경남 해안 지역에 15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 지역도 최고 80mm, 중부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25도를 밑돌면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는 벌써 26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비롯해서 춘천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의 기온이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중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수그러들겠는데요. 모레부터 서울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